2010년 중국 후난성에서 남편은 1년 내내 운송을 위해 집을 나섰고 아내는 야채를 수확,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유일한 낙은 자식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부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유일한 아들 류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고등학교를 입학. 2009년 의과대학까지 입학 졸업 의사가 됩니다. 우리 아들 의사야. 아빠 엄마의 어깨가 엄청 올라갔겠죠. 이 노부부에게 정말 자랑거리였던 막내 아들 류준. 그런데 이런 소중한 막내 아들이 의사가 된 지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준이 목격된 2010년 7월 22일 저녁, 류준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습니다.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 연락인지 그 전화 한 통을 받고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류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은 류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하는 병원, 그 병원장에게 문자가 옵니다. 저 몸이 안 좋아서 휴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가족들은 이 류준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집에도 아무 연락 없이 안 들어오고 직장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당일날 휴가 쓰겠습니다. 그것도 전화도 아닌 문자로 띡. 이럴 때가 아니거든. 부모님은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바로 그날 이 부모님은 류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실종 신고한 딱 그날 아들한테 연락이, 아버지, 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잠시 쉬고 싶어요. 찾지 마세요. 처음에 부모님은요, 어찌 됐든 아들이 잘 있다고 하니, 쉬다 온다 하니 한시름 났습니다. 다행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사람 촉이 찜찜한 거예요.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전화하면 안 받아. 뭐지? 이 문자 우리 아들이 보낸 건 맞아? 그래서 그대로 다시 실종 신고를 넣게 됩니다. 이 부모님은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면 가장 큰 용의자는 류준의 여자친구인 26살 후팡이에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아들 류준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잖아요. 그 전화가 후팡의 전화였습니다. 후팡의 전화를 받고 우리 아들이 나갔는데 그대로 실종됐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들이 후팡 전화를 받고 나갔다고 해서 범인을 무작정 후팡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후팡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단순 가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경찰은 걱정하지 말라며 노부부를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경찰은 바로 용의자인 여자친구 후팡을 찾아가요. 당시 26살이었던 후팡 역시 의사, 약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준 여자친구 되시죠? 류준이 실종됐어요.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통한 사람이 당신이던데. 류준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이 물음의 후팡은요, 너무 점잖게, 아무렇지도 않게, 류준 연락이 안 돼요? 어쩐지 그날 연락을 한 건 맞는데 저도 그날 못 봤어요. 류준이 실종됐다는 것도 지금 알았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은요, 단서가 너무 없어서 난감했어요.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되니까 경찰은 집을 나온 류준이 어디로 향했는지 근처 CCTV들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단서가 하나 잡힌 거예요. 실종 당일 7월 22일 저녁 어느 호텔, 좀 더 정확히 하면 모텔에 류준의 모습이 딱. 그런데 혼자가 아니야. 옆에 여자가 한 명 있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경찰이 찾아갔었던 여자친구 후팡인 거예요. 뭐야, 후팡은 분명히 7월 22일 그날 안 만났다고 했는데, 만났는데 둘이 같이 모텔까지 갔는데 왜 거짓말을 했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이것만으로도 경찰은 놀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텔 방 안으로. 그런데 한 명만 나와. 후팡만 계속 모텔을 들락달락. 모텔방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간 후에 류준의 모습 전혀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론은 후팡만 양손에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모텔을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같이 들어간 류준은 어디 간 거야? 경찰은요, 이 CCTV를 확인하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거 뭔 사단이 났구나. 경찰은 바로 해당 모텔로 출동. 모텔 방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침대, 모서리와 화장실에서 소량의 피가 발견된 거예요. 그 피를 조사했더니 웬걸 류준의 피야. 바로 경찰은 모텔을 함께 들어갔던 후팡을 유령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 후팡은요, 체포된 후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바로 네, 제가 죽였어요 라면서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류준을 죽이긴 했는데 그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래서 죽인 건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물었어요. 그럼 죽인 그 류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그랬더니 이 후팡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한 폐가였어요. 칙칙한 폐가 한쪽 귀퉁이에 붉은 벽돌이 방금 막 쌓은 듯이 어설프게 세워져 있었는데 거길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벽돌 속에 류준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를 죽인 후에 그 시신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벽돌을 쌓은 겁니다. 벽처럼 보이게끔. 경찰은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이 현장 검증 사진인데 보시면 되게 왜소해요. 키도 작고 되게 말랐단 말이에요. 이런 여자가 어떻게 성인 남자를 죽이다 못해. 아니, 토막까지 냈어요. 8조각으로. 죽이고 토막 내고 그 시신을 폐가로 가지고 와서 벽돌까지 이제 막 쌓고 이런 짓을 혼자서 어떻게 한 건지. 그렇다면 후팡은 왜 자신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걸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후팡과 류준은요, 중고등학교 동창 완전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연인 사이가 된 거예요. 약 5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후팡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류준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후팡이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류준이 전화를 안 받으면 막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고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해야 했고, 류준이 여자랑 대화한다? 연락한다? 그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류준은 지쳐갔습니다. 거기다 류준이나 후팡 5년 정도 오래 사귀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양쪽 어른들도 이제 알고 만나고 했는데 후팡이 우리 집에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서 후팡을 다 싫어해. 안 그래도 둘이 연애도 힘든데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도 잘 못하니 더 좀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더 아니다 싶었겠죠. 이에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지쳐간 류주는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류주는요, 그 헤어짐의 핑계로 나 결혼해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너 모시고 살 수 있어? 못 모시고 살면 나 너랑 결혼 못해. 당연히 처음에 후팡 이 헤어짐 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싫다 못 헤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대가를 원해요. 그래 헤어져 줄게. 대신 나한테 1만 위안 줘. 그거 받아야 헤어져 줄 거야. 이 말에 류주는요,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도 헤어지고 싶으니까, 정말 싫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알겠어. 줄게. 그래서 2010년 6월 23일 1만 위안을 주고 헤어짐의 계약서까지 쓴 뒤에 헤어집니다. 여기서 1만 위안이 현재 환율로 쳐보니까 약 한 191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둘 사이 끝난 지 알았어요. 하지만 이 후팡 정작 헤어지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계약서에 어찌 도장까지 찍긴 했는데 괜히 찍었어. 넌 내 건데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그래서 7월 22일 후팡이 돌아선 류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류준 마지막이야. 우리 한 번만 만나자. 그래서 그날 나간 겁니다. 참 여기서 웃긴 게요. 그렇게 헤어진 상태에서 둘이 만난 거잖아요. 후팡은 다시 만나자 류준은 싫다. 그런데 이때 둘이 만나서 모텔은 또 가요. 모텔을 왜 가? 모텔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집니다. 둘이 너무 황홀한 관계를 했으니까 이때 내심 기대하면서 후팡이 다시 물은 거예요. 류준, 우리 다시 사귀자. 그런데 같이 버젓이 모텔까지 와놓고 관계까지 다 해놓고 류준 또 거절합니다. 아니야, 우리 다시 사귀어봤자 또 싸울 거 뻔해. 싫어, 미안해. 그리고 나 새 여자 있어. 올해 9월에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여기서 터진 거예요. 새 여자가 있어? 아니 그럼 나랑 모텔을 왜 왔어? 곳에 딴 여자가 생긴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내가 아닌 다른 여자는 너 못 가져. 그래서 류준 몰래 가방 속에서 수면제를 꺼내 술 안에 넣고 류준한테 줍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이 우리 마지막이네. 우선 이거 마셔. 아무것도 모른 채 술을 다 받아 마신 류준. 그렇게 둘은 취한 상태에서 또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류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경 잠이 들자마자 바로 후팡 류준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후에 입과 코를 베개로 막아 질식시켜 죽인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네가 결혼이야?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까지는 나름 계획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면제까지 챙겨간 거였고,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생각했네. 죽인 후를 생각 안 했어. 고민에 빠진 후팡은 안 되겠다. 우선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근처 마트로 가서 큰 가방 2개, 시카를 사서 다시 들어와요. 그리곤 그렇게 사랑한다던 류준의 시신을 본인 스스로 8조각이나 낸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며, 너무 사랑한다며. 그런 남자를 자기 손으로 없앤 거죠. 그 후에 토막 시신을 가방에 넣어 모텔을 나온 거예요. 질질 큰 가방을 끌면서 나오는데 와 너무 무거워. 그래서 택시를 잡아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기사님, 저 이거 무거워서 그런데 같이 좀 들어주세요. 기사 아저씨는
이 가방에 시신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우니까 이때 물어봤었대요. 아가씨, 가방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겁냐고. 그런데 이때 후팡 아무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폐가로 이동한 후팡은요, 토막낸 시신을 꺼내 붉은 벽돌을 그 주위에 막 쌓고 이 작업을 한다고 그곳에서 5일 동안 밤을 지셉니다. 뿐만 아닌 후팡은 류준의 부모님이 의심하거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봐 무서워서 아들인 척 류준의 핸드폰을 이용 문자를 보냅니다. 병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에 바로 근처 호수에 류준의 핸드폰을 버려버립니다. 경찰이요, 진짜 혀를 내둘렀대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나? 그리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그 표정과 말투 모든 게 소름이. 헤어져 준다는 빌미로 돈까지 다 받아 처먹어 놓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어 놓고 이게 무슨. 2010년 8월 25일 후팡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사형 나왔고요. 2013년 2월 이제 집행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구하는 데 써야 하는 메스, 칼을 사람을 죽이는 정육점 칼로 사용한 너무 잔혹한 한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7월 2일 일본 삿포로시의 한 모텔에서 62세의 한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약 22일 후 7월 24일 이 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잡히는데요. 무직이었던 당시 29살 여성 타무라 루나와 그녀의 아버지인 59세 타무라 오사무, 그리고 다음날 그녀의 엄마였던 당시 60세 타무라 히로코까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딸까지 모두 살인,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당시 사건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기사를 접한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을 먹었는데 그 이유가 시신에 머리가 없어. 시신 몸통만 발견된 것도 충격인데 이리 만든 사람이 가족 일당이야?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모텔 직원이었습니다. 체크인할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오니까 이제 무심코 들어갔다가 목이 잘린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건 현장 객실에는 범인의 지문이나 발자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이 바로 CCTV를 확인해 보는데 여기서 걸린 거예요. 7월 1일 저녁 10시 40분경 피해자 남성과 여자 한 명이 같이 들어오네. 그런데 약 4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2시경 웬일인지 이 여자 혼자 다시 모텔을 나가네.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분명히 남자랑 같이 들어올 때 이 여자 흰색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새벽 2시경 혼자 나올 때는 검은색 옷을 화면처럼 입고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건지 뭔지 모자까지 딱 눌러 쓰고. 모양새가 딱 봐도 좀 이상하죠. 이 여자 누구지? CCTV를 거꾸로 되돌려 보면서 용의자를 잡은 거예요. 29살이었던 타무라 루나. 이 루나와 피해자는 원래 아는 사이로 지난 5월 말에 한 클럽에서 열린 디스코 이벤트에 이 두 사람이 다 참가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이 피해자 당시 62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에 참가했을 때 그는요, 은색 의상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남잔데 여자의 모습? 뭐야, 트랜스젠더야? 아니요. 주위 사람들 말로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요. 일부러 여자 낚으려고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였대요. 일명 사이비 트랜스젠더. 실제 피해자의 한 지인 말로는 그 남자 여장만 하고 다녔지 여자 진짜 좋아하고 여자 엄청 밝히는 남자였어요. 평소에도 술 많이 취한 여성 보이면 다가가서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그래서 경찰서로 끌려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즉
여성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장술로 여장을 활용하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딱 이때쯤 루나는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남들과 좀 다른 건가? 아니면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상황에서 이날 피해자를 딱 보고 호감을 느낀 거예요. 여자인 줄 알고. 실제 5월달에 열린 당시 이벤트 영상을 보게 되면 루나가 맨 앞줄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여장 남자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곤 막 그 남자 어깨에 손도 올리고요. 옆에처럼 그 여장 남자 얼굴을 막 쓰다듬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여장 남자 역시도 루나의 머리를 막 만지고 서로 껴안기까지. 둘이 엄청 친한 듯 얘기 나눕니다. 당시 CCTV를 본 경찰들이요. 약간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처럼 비춰진다고 했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때 둘 친구 관계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때까지만 해도 성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던 루나는 여장 남자 그가 여자인 줄 알았고요. 여장 남자 피해자는 아싸 여자 걸렸다 했겠죠. 그렇게 이날 둘은요 자연스럽게 러브 호텔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가해자인 아빠 엄마 그리고 루나의 말이에요. 자, 피해자가 이 여장 남자가 여자인 줄 알고 이제 루나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텔로 딱 들어갔는데 웬걸 벗겨보니까 남자야. 순간 놀래서 자기는 바로 멈추고 나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기회를 못 놓치지. 이 여장 남자가 막무가내로 협박하면서 때리면서 강제 성폭행을, 그것도 카메라까지 다 켜가지고 찍으면서. 야,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 지금 카메라로 다 찍었잖아요, 이 새끼가. 모든 게 다 끝난 후에도 이제 이걸로 협박을 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만나자고, 또 하자고.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몇 번 더 만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원한이 생겼고 결국 죽였다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요. 죽일만 했네. 죽었어야 대놈이 죽었네.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가족들 또한 얼마나 그놈이 죽이고 싶었겠냐. 라는 동정 여론이 엄청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금 이상한 점들이 발견돼요. 이 피해자 남성과 루나가 처음 만난 게 5월 말 디스코 이벤트에서였다고 했잖아요. 그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하던 경찰은요. 아니, 잘 보니까 피해자와 루나가 처음 만났을 이때 이 현장에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네. 루나의 아버지가 그 클럽에 같이 있는 거예요. 루나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닌 마치 남처럼 위쪽에 가만히 서서 루나를 보고 있어. 아버지가 29살인 딸이 클럽 간다고 하니 걱정돼서 따라왔던 걸까요? 딸과 함께 클럽에 온 건데 이벤트에 참가하려고 온 것 같진 않은데 이때 왜 온 걸까요? 혹시 애초부터 성폭행 당하고 나발이고 이건 거짓말이고 맨 처음부터 살인 대상을 찾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딸의 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목표물을 찾기 위해서 딸과 함께 클럽에 왔던 거 아니었을까요? 딸과 둘이 딸, 네가 사냥감을 물어와라. 그래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딸과 함께 클럽에 오는 게 보통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니까. 7월 1일날 벌어진 이 살인을 위해서 5월달부터 치밀하게 사냥감을 포착, 계획했던 거죠. 실제 이 아버지와 딸은요, 사전에 흉기가 되는 칼이나 톱, 여행용 가방, 그리고 범행 직전 증거인멸을 위한 목적으로 표백제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7월 1일 이 루나는요, 피해자 남성과 호텔에 들어가요. 그때 그녀는 이미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왜? 얘 내가 죽일 거거든. 지문 남으면 안 되거든. 아무렇지도 않게 둘이 객실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신 상태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피해자 남성 양손이 뒤로 결박된 채 어깨나 목덜미를 여러 번 칼에 찔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치명상은 목 언저리에서 폐 가까이까지 이를 정도로 깊게 찔린 자상이었어요. 범행 후 그녀는 피해자 남성의 핸드폰을 부수고 치밀하게 유심카드도 빼버립니다. 그리곤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후 카메라를 꺼내요. 나도 찍어야지. 동영상 촬영. 바로 톱과 칼을 꺼내 목을 잘라버리죠. 그리곤 머리만 딱 들어서 내 가방에 넣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후 그렇게 나온 거예요. 피해자를 죽이고 머리 자르고 현장 청소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 고작 3시간이었습니다. 딱 3시간. 그렇게 그녀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구? 아빠, 나 다 끝났어. 우리 딸 다 끝났어? 고생했어. 얼른 차에 타. 집에 가자. 아빠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와요.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정말 딸이 이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너무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가해자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에 아버지가 같이 이 살인에 동조했던 걸까요? 시신 발견되고 자기들이 체포되기 직전까지 루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롭게 잘 지냈다고 해요.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아버지도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던 곳에 출근했고요. 자신의 SNS에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쓰고 했었대요.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버지요, 직업이 정신과 의사였다는 겁니다. 자기 딸이 정신병 걸려서 사람 죽이고 있는데 이건 뭐 자기 딸 정신병 먼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정신과 의사가 오히려 정신병 있는 딸을 도와서 사람을 죽였다는 게 정말 성폭행을 당해서 그 원한에 죽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살인을 하고 싶어서 죽인 걸까? 딸 루나가 강한 집착을 보이는 피해자 남성의 머리를 부패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버지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얼음이 담긴 봉지를 10개나 삽니다. 우리 딸이 소중히 절단한 머리 썩으면 안 되니까 얼음에 넣어 놓으려고. 7월 24일 날 먼저 아버지와 딸이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겨진 엄마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때 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후에 다신 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또한 또 협박하면서 딸을 끌고 간 곳이 러브호텔이었다. 딸이 저항해도 이래저래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딸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거였다 라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그런 거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점점점 이렇게 막 마음 아파했는데 돌연 다음날 이 엄마까지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말에서 이제 딸이 성폭행 당해서 이런 일을 한 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정작 체포된 뒤에 이 루나는요, 사실 제가 이중인격,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몇 명이나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사실일까요? 덧붙여서 이 엄마는 살인에 가담은 안 했지만 모든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 집 욕실에 화장실에 머리가 있다는 걸 봤으면서도 신고 안 한 그런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부부에게 루나는요,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끔찍히 여겼었대요.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꽤 명망 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과로사한 유족의 정신치료를 돕거나 해외 파병 자위대의 가족을 지원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데, 중년 밴드 모임에선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었다고 해요. 지인 말로는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집 근처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루나가 피해자 남성에게 성관계 동영상 찍히고 성폭행 당하고 협박 당하면서 몇 번 만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혹시나 그놈이 내 딸 근처를 맴돌면서 또 괴롭힐까봐 이때 아버지가 이놈이 내 딸한테 접근 못하도록 하려고 딸 근처에서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일부러 집 근처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놈이 있나 없나 이런 추정도 있어요. 지금 이 가족이 주장하는 건 3가지입니다. 루나는 나 정신 이상이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죽인 거다. 엄마 아빠는 그 피해자 놈이 우리 딸을 먼저 성폭행하고 협박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와 루나의 첫 만남 장소에 왜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건지 여러 가지로 좀 찜찜한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딸 루나는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대요. 등교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친구도 없었고 그렇게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았다고. 실제 어머니 히로코는 지인한테 일정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내성적인 내 딸,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슨 이유가 있었다 한들 딸이 지금 직접 다 죽이고 했잖아요. 본래라면 딸의 엽기적인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했을 부모가 오히려 왜 딸의 이런 범행을 옆에서 도우며 마음껏 펼쳐보라고 쉬쉬해줬던 건지. 아니 진짜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부모들이 열받아서 뭐 부모가 죽였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딸이 죽인다고 하는데 옆에서 네가 죽여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긴 것처럼 된 거잖아요. 딸이 나 저놈 짜증나, 쟤 죽일 거야. 아 그래, 우리가 다 도와줄게, 얼른 가서 죽여.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요, 현재까지도 조사 중으로 재판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없어요. 추후에 나오게 되면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7월 벌어진 잔혹한 한 가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7월 14일 중국 푸젠성의 한 택배 화물 터미널, 여러 지역의 택배들이 한 곳에 모이는 택배 물류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의 직원들은 늘 그렇듯이 여느 때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직원이 화물차에서 상자 하나를 딱 옮기려고 드는데 상자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거기다 상자에서 냄새가 또 거기다 상자 겉에 막 물 같은 게 떨어져. 기분 나쁜 느낌. 너무 이상하니까 직원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상자를 찢어 열어본 거예요. 딱 열었더니 더 심한 악취, 썩은 내가 확. 그리고 바로 보인 건 이불. 그 이불을 살짝 걷었더니 여자 몸이, 이것만 해도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여기서 더 기이했던 건 그 시신 옆에 주방칼 2개가 놓여 있었다는 것. 아, 범인이 이 식칼로 이 여자를 죽였구나. 그 후에 그냥 시신과 함께 같이 넣어둔 거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작 이 칼 정밀 조사해봤더니 이 칼에선 아무 DNA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 이상한 게 시신도 부검을 해봤더니 자상, 칼에 찔린 흔적이 없어.
여성의 사망 사인은 칼에 찔린 게 아닌 목이 졸린 질식사로 나옵니다. 아니, 이 여성의 사망 사인과 이 칼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런데 왜 범인은 시신 옆에 칼 2자루를 넣어둔 걸까? 왜 이렇게 한 거지? 거기다 시신이 지금 발견된 게 택배 화물차에서 나왔어요. 시신을 왜 땅에 묻거나 강에 버리거나 유기한 게 아닌 택배 상자 안에 택배로 보내려고? 바로 드는 생각은, 택배니까 보낸 사람 주소나 이름 있었을 거 아니야.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조사해 보면 되지. 해봤습니다. 결과는 와 보니까 발송인 이름, 전화번호 모두 가짜, 받는 사람 또한 모두 가짜로 확인됩니다. 받는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생뚱맞은 위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찰 일하면 이 모든 게 가짜인 이 송장에서 어떤 단서를 찾으실 것 같나요? 경찰은 이 송장에서 뭔가 단서를 찾거든요. 제가 앞서 그랬죠. 택배 화물차에서 택배 터미널로 이 상자를 내리다가 이상함을 발견했다고. 그럼 그 택배 화물차가 어느 지역에서 온 화물차냐? 보니까 푸젠성 푸안에서 온 화물차네. 푸젠성 푸안에서 그럼 이 시신 상자를 실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푸안 화물 터미널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운송 기록을 보는데 확인 결과 이 상자는 7월 11일에 붙여진 게 확인돼요. 다음으로 이날의 CCTV 살펴보는데 키가 한 170 정도의 약간 풍채가 있는 한 남자가 아침 9시 50분에 화물 터미널로 오는데 이 남자는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떠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 그는요, 혼자 온 게 아닌 3륜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이 3륜차 운전자와 함께 차 안에서 문제의 상자를 들어 화물 터미널 안에 넣습니다. 이때 화물 직원이 물어봐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 다 철물입니다. 실제로 이 상자 무게가 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때 직원은 철물이라서 무거운가 보다 라고 가볍게 그냥 넘겨요. 솔직히 누가 여기에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게 달고 택배비 청구하고 보낸 거예요. CCTV를 확인한 경찰. 이 의문의 남자가 3륜차를 타고 왔어요. 이 3륜차는요, 장기간 먼 거리는 운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차가 아니었어요. 즉, 이 화물터미널 근처 어딘가에서 상자를 들고 3륜차를 잡아 타고 왔다는 말이 됩니다. 경찰은 이 남자, 화물터미널 근처에 살고 있는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 터미널 근처의 모든 CCTV 다 확인합니다. 그 결과 의문의 남자 한 명이 딱 추려져요. 그 남자 조사를 해봤더니 와, 기가 막히게 또 부엌칼을 파는 남자야. 발견된 시신 옆에서도 부엌칼 2개가 떡하니 발견됐었는데 외모나 풍채 역시도 CCTV 속의 남자와 비슷해. 이 부엌칼 장수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남자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고 그 이웃들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 이웃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엌칼 파는 그 남자 10년 넘게 이 집에 살았는데 그 남자 청각 장애인이에요. 못 듣고 말도 못해. 벙어리야 그 남자. 그래서 내내 총각으로 살았지 아마? 요 며칠 안 보이긴 하던데 어디 갔는진 저희도 모르죠. 딱 이 말을 듣는데 경찰 김이 싹 빠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부엌칼 장수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아왔는데 청각 장애인의 말도 못한다. 이 범인은 화물 터미널에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직원이 물으니 분명히 안에 다 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했던 걸까요? 경찰은요,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정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비어있다는 이 청각장애인, 이 부엌할 장소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웃이 분명히 총각이라고 했는데 이 남자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네. 이게 경찰 눈에 딱 띈 거예요. 순간 싸한 느낌. 그래서 경찰 믿져야 본전으로 그 머리카락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정밀 검사에 들어가요. 딱 이와 비슷한 시간 포항경찰서로 한 아이가 찾아옵니다. 저희 엄마가 일주일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요.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사라진 엄마의 이름은 첸 리리. 공교롭게도 그녀의 실종 시기와 택배 상자 안에서 발견된 여성의 사망 시기 얼추 비슷해. 바로 경찰 사라진 첸 리리의 DNA와 이 시신의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엄마 첸 리리가 맞네. 그렇다면 앞서 청각장애인 부엌할 장수 집에서 발견된 긴 머리카락, 이것도 조사 결과 첸 리리의 머리카락이 맞아. 실종된 첸 리리의 머리카락이 왜 이 남자 집에서 나온 걸까? 이 첸 리리 아들 말에 따르면 시신 발견 4일 전인 7월 10일 오후 엄마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에 안 들어왔는데 다음날 7월 11일 새벽 6시쯤 뜬금없이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새벽 6시에.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했던 건 아들이 엄마 왜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이 없어? 엄마가 통화만 걸었을 뿐 아무 말을 안 해. 대신 쿵 큰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만 몇 번 나더니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고. 그리고 그 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고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 시신 부검했을 때 이 첸 리리의 사망 시간 새벽 6시쯤으로 나왔거든요. 딱 이때 아들,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쿵 큰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만 들렸다. 경찰 바로 그녀의 통화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녀가 전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이런 일이 이어졌으니까 누가 그녀한테 전화 걸었었냐? 확인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1970년생의 마오 샹차이. 경찰이 이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호적 사진을 딱 보는데 와, 또 이 새끼네. 부엌할 파는 새끼. 이에 경찰은 즉각 숨어버린 마오 샹차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이요, 진짜 멍청한 게 살인하고 나름 숨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좀 나름 치밀하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딴에 경찰 피해 숨어 있겠다고 한 호텔로 가서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를. 그래서 경찰이 쉽게 이놈 위치를 파악. 7월 15일 밤 쉽게 이놈 체포합니다.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멍청해서 다행이죠. 그 후 신문에 들어가는데 이때 마오 샹차이는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 주장합니다. 막 되게 억울한 표정에 몸짓 발짓 해가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자기는 말도 못하고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하지만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너 진짜 청각장애인 맞아? 말 못하고 귀 못 듣는 거 맞아? 너랑 대화했다는 사람이 있어. 너 택배 맡길 때 말했다며. 네 집에서 첸 리리의 머리카락이 나왔어 이 새끼야. 등등등 증거들을 다 내미니 지가 뭐 어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지 주둥이로 정확히 하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믿거나 말거나 살인마의 주장이에요. 사실 그녀와 자기가 내연관계였다는 거예요. 사건 당일 밤 그녀와 성관계를 했고 그 이후에 죽였다고. 경찰은요, 이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왜냐, 첸 리리 당시 41살이었어요. 남편의 다 큰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들 몰래 이 남자와 내연관계? 그럼 내연관계였다면서 성관계까지 다 했다면서 왜 죽였어? 사실 모든 건 마오 샹차이의 청각장애인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마오샹차이왈. 부모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고향을 떠나 푸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이 새끼 이거 장애인 아닙니다. 말 멀쩡히 할 수 있고 귀 다 들리는 놈이에요. 그렇게 푸안으로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돼 불현듯 느낀 거예요. 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겐 굉장히 관대하고 동정심이 많구나. 한 장애인을 위해 복지 시스템까지 만들어 공짜로 돌봐주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 이때 마음을 잡은 거예요. 자, 난 지금부터 장애인이야.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려서 말도 못해. 연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이 연기를 잘했는지 그 한 지역에서 13년 동안 청각 장애인 연기를. 그런데 아무도 몰랐대요. 다 깜빡 속았다고. 장애인인 척 하면서 그는 부엌칼을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장사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오샹차이 자기 자체가 뭐 그렇게 씀씀이가 큰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생활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다가 우연찮게 첸리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2012년 봄 축제 때 마오샹차이가 저녁쯤에 길가에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첸리리야. 아, 안녕하세요. 같이 놀래요? 그래서 어떨결에 첸리리 그녀의 손에 잡혀 끌려가는데 어디로? 모텔로. 당시에 이 마오샹차이 푸안 그 지역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성실히 부엌칼만을 팔았었대요. 그렇다 보니 이 지역의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사창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도. 얼떨결에 모텔까지 같이 가게 된 마오샹차이. 둘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한 후에 갑자기 첸릴리가 돈 달라고.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첸릴리 길거리에 창녀였다는 걸. 앞서 그랬죠. 그녀 남편의 아들도 있었다고. 가족에게 숨기고 길거리 창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 마오샹차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첸릴리의 등장은 오히려 혐오감, 짜증, 불쾌함보다 반대로 자기한테 굉장히 위로 같은 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마오샹차이 내내 싱글이었거든요. 무료했던 내 삶에 여자라는 빛이 딱. 그래서 7월 10일 마오샹차이가 먼저 첸릴리한테 전화를 걸어 술과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렇게 둘이 데이트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놈 13년 동안 청각 장애인의 말도 못하는 척 연기하며 산 놈이에요. 이때도 계속 장애인 연기를 했을까? 이때 놀랍게도 그는 장애인 연기 안 합니다. 본래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말 다 하고 평범한. 왜? 첸린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술 마시고 식사를 한 뒤에 두 사람은 공원으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은 계약을 해요. 오빠, 오늘 나랑 잘 거야? 700위안 줄 수 있어? 주면 잘게. 여기서 700위안 하나로 한 13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오샹차이가 줄 수 있어. 대신 내일 아침 8시까지 나랑 같이 있는 거다. 아, 오빠 오케이. 그렇게 두 사람 마오샹차이 집으로 온 거예요. 옆에 이 집으로. 오자마자 열정적인 밤을 보냅니다. 이 집에서. 그렇게 다음날 새벽 5시경 웬걸 그녀가 갈 준비를 하네. 이를 본 마오샹차이 순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어제 나랑 계약할 때 아침 8시까지 나와 같이 있기로 해놓고 지금 5시인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첸릴리가 막 정색을 하면서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좋다 알랑방구 껴주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아, 그만 좀 집착해. 할 거 다 했잖아. 나 갈 거야.
자꾸 질척거리면 너 장애인인 척 연기한 거 내가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버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오샹차이 겁을 먹은 겁니다. 그는 10년 넘게 푸안 거리에서 장애인 행세를 하며 지내왔어요.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떠벌리고 다닌다? 그러면 내가 장애인으로서 받고 있는 그런 돈, 후원도 있고 어쨌든 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끊어질 거 아니야. 순간 이런 생각이 바바박 들면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바로 마오샹차이가 그녀를 침대로 끌어당겨 몸싸움을 시작. 그 상태에서 자기 말로는 그녀가 먼저 자신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내가 진짜 오만 방법을 다 써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대요. 이 말에 자기가 완전히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잃고 그녀의 목을 팍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죽어있어. 아씨 어떡하지? 그래서 급한 대로 죽은 그녀를 이불로 감싸는데 순간 뭔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녀가 귀신이 돼서 날 괴롭힐까봐.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에 내려오는 미신 2개의 시칼을 시신과 함께 놓으면 무서워서 귀신이 못 나온다고. 그래서 시칼을 같이 뒀던 겁니다. 택배 우편으로 시신을 보낸 이유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시칼을 팔고 있는 남자였잖아요. 그 시칼을 공급받는 방법이 이제 자기 고향인 후난성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택배로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신도 내가 택배로 칼을 받는 것처럼 시신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내면 멀리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멀리 보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시신을 상자에 넣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나 합니다. 마오샹차이가 실수로 첸릴리의 핸드폰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첸릴리의 아들에게 전화가 걸렸던 겁니다.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서 받았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쿵 큰 소리만 몇 번 나더니 끊겼다고. 이게 그때인 거예요. 그 후에 마오샹차이는 시신을 화물 터미널로 옮깁니다. 자기 딴에는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허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3시간. 하루도 안 돼서 잡힌 거죠. 이런 마오샹차이, 그에겐 사형이 마땅한데 사형 집행유예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깜빵 생활 잘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대요. 참, 오늘 살인사건 기가 막힌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무려 13년 동안 청각장애인 연기를 하며 살아온 이 마오샹차이, 이 새끼도 기가 막히고 그런 놈이 길거리 창녀에게 마음을 뺏겨 살인까지.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발생했던 기가 막힌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 5월 3일 낮 12시쯤 이날 중국 광저우의 한 4성급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던 장씨 아줌마는 평소처럼 룸을 청소하기 위해 316호실에 왔습니다. 316호실에 딱 들어갔을 때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크게 뭐 손을 안 댄 건지 뭔지 대체적으로 깔끔하네. 그러니까 이때 이 장씨 아줌마는 치우기 난감한 게 없으니까 안도를 했죠. 그렇게 방 이불하며 하나하나 치워가다 화장실에 다다랐습니다. 화장실에 딱 왔더니 어라, 욕실 바닥 한쪽 하수구 쪽에 물이 좀 고여있네. 아이, 바닥 배수구가 또 여자 머리카락에 막 엉켜 막혔구나. 이 호텔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장씨 능숙하게 배수구 청소용 집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하수구 안에 머리카락을 뽑아내려고 그 안으로 집게를 쑥 집어넣는데 무언가 딱 잡혀. 곧바로 그걸 쭉 뽑아 올렸더니 어머, 이게 뭐야? 집게에 딸려 올라온 건 머리카락이 아닌 노란색? 황색의 이상한 물체. 약간 기름덩어리 같이 보였어요. 이때 이상하니까 이 장씨 청소부가 집게로 툭툭 눌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컹물컹해.
거기다 이 작은 조각에서 냄새가 생선 썩은 내가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름덩어리인가 했는데 단연간 그녀의 요리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고기 지방이나 버터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호텔 화장실에서 이런 기름 같은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 장씨 아줌마는 생각할수록 겁이 났습니다. 와, 설마. 그래서 곧바로 프론트로 달려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해요. 그렇게 맨 처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바로 호텔 전체 조사를 시작하는데 웬걸? 이 문제의 316호실이 있는 같은 3층 계단 모퉁이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비닐봉지 하나가, 그런데 이 비닐봉지 안에서도 똑같이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네. 딱 열어봤더니 엄마야, 그 안에 생활쓰레기 외에 잘게 잘린 고기와 작은 뼈들이. 찜찜한 느낌의 경찰, 이 모든 걸 감식 조사 맡깁니다. 그 결과 예상하시다시피 여성의 신체 조직으로 확인돼요. 즉, 이 316호실 방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범인은요, 피해자를 죽이다 못해 그녀의 몸까지 모두 조각내서 버렸습니다. 경찰은 즉각 호텔 출입을 통제함과 동시에 호텔 체크인 기록을 확인했어요. 해당 호실에 마지막으로 묵은 사람은 누군가? 확인 결과 마지막으로 묵은 사람의 이름은 28살이었던 양무칭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요, 이쁘게 생긴 여성 회계사였습니다. 경찰은요, 바로 이 양무칭의 가족들한테 연락했어요. 따님과 연락되십니까? 네? 아, 저희 딸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와, 냄새가 나죠? 원래 같으면 바로 가족들한테 시신 확인 요청해가지고 신원은 확정 지어야 하는데 지금 시신이 다 분해돼 버렸잖아요. 머리 어딨어? 경찰 촉으론 피해자는 양무칭인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요, 그녀가 체크인한 4월 30일 오후 9시 12분경에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날 양무칭 혼자 체크인했네. 그리고 약 9분 후 그녀는 전화로 호텔 프런트에 세면 도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곤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요, 호텔이니까 기본 칫솔이나 이런 거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9분 후 하나를 더 추가 요청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오기로 했다는 말이죠. 역시나 양무칭이 방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이어 의문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보라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남자. 이 남자는요, 호텔 로비에서 뭐 추가로 체크인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곧바로 계단으로 316호실로 향했습니다. 부검에 따르면 그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 사망한 걸로 추정돼요. 이 사이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이 CCTV 속 이 남자일 가능성이 크죠. 더 이상한 건 양무칭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기까지 그 약 3일 동안 이 남자 계속해서 손에 뭔가를 들고 호텔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5월 3일 오전 9시경 이 남자가 프론트로 와서 그녀가 체크인했던 방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양무칭이 들고 들어왔던 핸드백을 든 채로 말이죠. 양무칭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의문의 남자가 그녀의 핸드백만을 든 채 그녀의 방 체크아웃까지 하고 사라졌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진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불룩해요. 뭘 가득 채워 넣은 것 같은데. 게다가 한 손에는 가방, 또 다른 한 손에는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 모르겠지만 이 빨간 비닐봉지, 뭔가 긴 막대기 같은 걸 돌돌 말아 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두 가방이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긴 막대기 같은 이거 뭐야? 생각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맞다. 부검이가 그나마 발견된 양무칭의 시신을 합칠 때 양무칭의 머리와 정강이 뼈가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
혹시 양무칭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게 그녀의 머리고 빨간 비닐봉지 안에 든 막대기 같은 저게 정강이 뼈 아니야? 경찰은요 바로 법의학 박사를 불렀습니다. 전문가가 바로 CCTV 영상을 보고 막 컴퓨터 기술까지 사용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결론은 비닐봉지 속 내용물의 길이로 보아 정확하진 않지만 그녀의 정강이뼈 길이와 거의 일치하는 걸로 보인다. 이놈이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길래 양무친과 무슨 관계길래 호텔에서 만난 거며 왜 죽인 걸까요? 경찰은 바로 양무친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을 딱 만나 물어보는데 이 양무친 결혼한 전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1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한동안 이 양무친이 엄청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나 다신 시집 안 갈 거라고, 결혼 다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거나 썸 타는 남자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CCTV 속의 이 남자 양무친과 연인 사이일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렇다면 강도? 돈을 노렸나? 하지만 그녀의 은행 계좌 이런 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돈 빼가거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돈 때문도 아니라는 건데 치정도 아니고 뭐지? 혹시 복수? 원한? 하지만 주위 사람들 말로는 누구도 그녀에게 원한 가질 사람 또한 없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호텔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하던 또 다른 경찰팀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확보합니다. 남자가 호텔을 나온 후에 한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딱 찍힌 거예요. 자, 시장으로 갈 때는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가. 그런데 시장을 나올 때 보니까 이 비닐봉지가 없어. 이 말은 시장 안에 어딘가에 이 시신이 든 비닐봉지를 버렸다는 말이 되죠. 진짜 역겨워서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설마 이 새끼 이거 그 유골이 든 봉지를 고기 정육점 막 이런 데에 팔았나? 경찰은 바로 해당 시장 정육점들부터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돌아다녔을 때 와, 의심 가는 돼지고기 정육점 발견. 그 정육점 안에서 이제 못 쓰는 고기를 버리는 그 고기 휴지통 같은 거기서 남자가 버린 사람의 정강이 뼈가 발견됐습니다. 그 정강이 DNA 검사한 결과 와, 양무칭이 정확히 맞는 걸로. 부검이가 봤을 때 이 범인은요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몸을 근육결을 따라 되게 섬세하게 다 잘라냈어. 일반인은 절대 이렇게 못 자른다는 거예요. 즉 이 범인 의사이거나 정육점 일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다. 뿐만 아닌 범죄의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보통 살인마는 죽이고 시신을 그냥 남겨두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 분해하고 시장까지 손수 들고 와서 정육점에 버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범인, 이 시장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범인은 돼지 도살자 혹은 정육점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측으로 경찰은 시장 인근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운전자가 중요한 말을 해줘요. 자기가 5월 3일 사람 태우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날 엄청 더웠는데 뭘 막 바리바리 껴입고 있어. 막 바리바리 껴입었어.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어디 마을로 가달라. 그래서 마을로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했더니 백위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백위안까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잔돈을 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이때 옷도 그렇고 잔돈도 됐다고 하니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운전자는요, 경찰의 이야기를 다 듣고 조용히 이런 말을 해요. 그 남자가 가달라고 했던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 근처에 큰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 간 것 같은데 그 매립장에 나머지 시신들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이에 경찰은요, 즉각 그가 내렸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를 막 탐문 수사부터 CCTV 다 뒤져요. 그 결과 그 남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새끼 이거 이 여관을 들락달락 했네? 그 여관 쳐들어가서 뒤져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결론은 이놈 잡았습니다. 이놈의 이름은 장지안. 강도죄로 이미 징역 5년 받고 살다 나온 놈이었어요. 그 5년 살고 나와가지고 도살장에서 정육점 직원으로 일했죠. 범인 잡혔으니 물어야죠. 야, 너 양무칭 왜 죽였냐? 그랬더니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누구요? 양무칭? 그 여자. 모르는 여자예요. 이 뭔 개소리야. 모르는 여잔데 왜 죽이냐고 이 새끼야. 누가 죽여달라 해서 죽인 것 뿐이에요. 난 그냥 돈 줘서 이랬을 뿐입니다. 그럼 토막은 왜 냈어? 제가 원체 돼지를 많이 잡고 토막 내고 했다 보니 시신 처리하는 데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생기죠. 너한테 양무칭 죽여달라고 사주한 놈이 누군데? 여기서 또 쉽게 쑥 불면 수사가 훨씬 쉬웠을 텐데 이놈이 딱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몰라. 여기서부턴 경찰 니네들이 이래. 이 때문에 경찰 자체 조사를 또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양무칭의 남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웬걸? 이 양무칭의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 이 장지안이야.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장지안이 지금 내 남편을 차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이 아내인 양무칭은 막 남편 살려내라 뭐 소송하든지 장지안을 가만 안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무칭은 자기 남편을 죽인 장지안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용서한다고. 그래서 이때 장지안 사람을 쳐 죽였는데 집행유예만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1년 전 자기 남편을 차로 쳐서 죽인 남자가 1년 후 돌연 자기를 또 죽인 거거든요. 이 부부가 모두 장지안 손에 죽었습니다. 이거 냄새가 나죠? 경찰은 이 장지안을 막 쪼기 시작했어요. 야, 솔직히 불어. 강압 수사를 한 끝에 드디어 이놈이 입을 여는데 이 사건 정말 대박이에요. 1년 전 양무칭의 남편이 당한 교통사고, 예상하시다시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죠. 양무칭은 장지안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남편 좀 죽여줘요. 내가 30만 위안 줄게요. 자, 여기서 30만 위안 현재 가치로 하나로 쳐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양무칭이 왜 남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장지안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자긴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겠죠. 자기가 직접 남편 좀 죽여달라 찾아갔던 이놈이 얼마나 악마 같은 놈이었는지. 1년 전 자신이 청부를 부탁했던 남자, 이 남자 손에 1년 후 본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또 그에게 양무칭을 죽여달라고 사주했다는 건데, 이번에 장지안은 누굴 위해 일한 걸까? 경찰은 바로 장지안의 은행 송금 기록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발각돼요. 청부자는 바로 광둥성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43세 허창이라는 남자. 바로 이 허창 잡아드립니다. 지금 증거들이 빼박이잖아요. 허창 바로 모든 걸 풀기 시작하는데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회계사가 양무칭인데 너무 매력적이야.
허창과 양무칭 같은 직장인 거죠. 볼 때마다 이제 막 허창이 작업에 친 거예요. 그래서 둘은 실제로 한 3년 전에 직장 동료에서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때 양무칭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 몰래 잘 만나다가 걸린 거예요. 언제? 1년 전에. 와, 딱 촉이 오죠? 남편한테 걸려버리니 당황한 양무칭이 허창한테 말한 겁니다. 자기야 어떡해. 나 남편이 알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자, 허창은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불륜? 이거 만약 다 알려지게 되면 나 잘릴 수도 있는데 둘의 관계보다 내 밥그릇 끊길까봐 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기야, 양무칭, 이참에 그냥 네 남편 없애자. 그럼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은 사람이 바로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장지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창의 지시 아래 양무칭이 장지안을 만나 청부를 부탁했던 겁니다. 남이 봤을 땐 남편을 떠나보낸 양무칭 굉장히 힘들어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 모든 건 그냥 연기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죽고 나서 허창과 양무칭 이 둘은요 더욱더 가까워져요. 이 둘을 모르는 진짜 완전 딴 사람들은 둘이 부부인 줄 알 정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양무칭 점점 이 허창과의 관계에 불만을 품기 시작해요. 왜냐? 사실 이 허창도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양무칭 입장에서는 자기만 지금 어쨌든 깨끗해진 상황이잖아요. 이제 너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새로 시작 안 할 거야? 그냥 이대로 나 내연녀로 있어? 점점 이렇게 불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해. 왜 안 해? 하지만 사실 이 허창의 마음은요. 내가 이혼할 정도로 널 좋아하진 않아. 딱 이거였습니다. 넌 그냥 딱 내 엔조이 상대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혼할 생각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무칭이 이혼하라고 막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죠. 양무칭도 촉이 있는데 이 새끼 이거 본처랑 이혼할 생각이 없네? 그냥 나가지고 노는 거네? 난 너 때문에 남편까지 죽였는데 씨. 이런 양무칭의 행동에 허창도 점점 질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양무칭 입장에서 어떻게 그를 쉽게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매일 허창 앞에서 울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협박까지 간 거예요. 너 이혼 안 하면 너 나랑 바람피고 한 거, 그리고 나한테 너랑 나 관계한 비디오도 있어. 그거까지 다 뿌려버릴 거야. 이것뿐이게 너 내 남편 죽였잖아. 청부 쓴 것까지 다 폭로할 거야.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이 되니 제가 앞서 그랬죠. 이 허창, 양무칭의 남편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 남편이 다 말해버리면 자기 공무원 생활 끝나니까 죽인 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날 협박해. 청부부터 바람부터 비디오까지. 이건 살려두면 나한테 좋을 게 없어. 살려두면 이건 내가 감옥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번엔 자기가 장지안을 찾아갔던 거예요. 양무칭 죽여달라고. 또 30만 위안 주겠다고. 그래서 2014년 4월 30일 허창은 양무칭한테 호텔 객실 예약해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무칭은 뭐야? 이혼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화해의 제스처인가? 허창과 호텔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체크인했던 거예요. 하지만 양무칭에게 호텔 잡아두고 먼저 가 있어라 말한 뒤에 그는 장지안한테 호텔 호수와 모든 걸 알려줍니다. 그 호텔 방에서 죽인 후에 그 시신 처리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장지안이 호텔로 갔던 거예요. 돼지 도살용 도구 다 챙겨서. 양무칭이 방에 들어온 지 10분 후 띵동 벨이 울리니까 허창 왔구나. 딱 문을 열었는데 장지안이 이때 그녀는요
진짜 허창이 청부를 시켰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때 장지안이 자기한테 전에 청부권으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본인 자체도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방에 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방에 들어온 장지안, 문이 닫히자마자 돌변합니다. 망치 같은 걸로 사정없이 그녀의 머리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후 화장실에서 이제 토막을 내는데 장지안이 호텔 방에서 그녀의 몸을 토막내고 호텔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총 3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이게 말이니까 그냥 토막토막 하지. 누나라며 장기하며 피하며 질퍽질퍽 손으로 막 다 만지고. 그런데 이놈이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행복했다고. 막 토막 내면서도 아싸 또 돈 벌었다, 저번처럼 또 30만 위안 벌었다, 너무 신나하면서 토막 냈다고. 이건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냥 평범한 남자잖아요.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니까요. 당연히 장지안과 허창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와이프가 내연남이 생겨 남편 죽여달라 청구했는데 나중에 그 내연남이 다시 이 여자 죽여달라고 똑같은 청부업자한테, 제가 본 남편 두고 바람핀 연놈들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장지안 이 남자 딱 보고 강우순이나 유영철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신 토막 내면서도 오늘 밥 뭐 먹지? 진짜 이건 악마죠, 악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섭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8월 11일 오전 8시 35분경 일본 카고가와시에 있는 권현댐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던 한 남성이 물에 떠있는 큰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느낌의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 뒤이어 경찰이 문제의 가방을 인양 확인하게 되는데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그 가방 안에서 나온 건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그냥 특별할 거 없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 무거운 흙주머니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범인 새끼가 시신이 든 이 가방을 물에 가라앉히려고 달아놓은 거겠죠. 교활한 새끼. 하지만 옷가방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 덕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요, 딱 봐도 어려 보였어요. 한 20대 초반?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있던 그녀. 눈에 띄는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그녀의 지갑도 발견됐어요. 지갑만, 핸드폰은 없는 상태. 아마 범인이 가져간 거겠죠. 지갑이 함께 있어 비교적 쉽게 피해자의 신원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0살 오사카에 살고 있었던 코니시 유카. 그녀는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8월 9일 아침부터 오전부터 행방이 묘연한 실종 상태였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코니시 양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댐까지의 거리는요,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장 빠르게 달려도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꽤 먼 거리였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그리고 마약 등 약물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망 직전 무언가 약물을 먹은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이 약물을 섭취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죠. 피해자인 코니시 양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치위 생사를 목표로 오사카 전문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돈적으로 집에 손을 벌리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벌어서 다녀야 돼. 그러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녀는요, 소위 에이스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찾아. 실제 이 많은 남자 손님들 중에 사이코도 하나 있었나봐요. 그녀를 너무 좋아해 스토커 짓을 한 경우도 있었대요. 불과 며칠 전에 자기 트위터에 수상한 남자에게 감시받고 있고 그 남자가 막 따라 붙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 한다는
그래서 짜증난다는 그런 글도 2번이나 쓴 게 이제 확인됐습니다. 실종되기 직전인 8월 9일 새벽 3시경에 자기 이제 집 근처에 다 왔다는 메시지를 자기 친구한테 보낸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때 친구가 이 말에 답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 집에 다 왔네, 얼른 들어가. 그런데 딱 이때부터 친구가 보낸 메시지 확인도 안 하고 답장도 없고 사라진 겁니다. 즉 이를 토대로 보아 8월 9일 새벽 3시 이후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코니시앙의 자택 아파트를 수색함과 동시에 이 아파트 CCTV 모두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방은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아니었어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8월 9일 새벽 3시 이후에 그녀가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는 모습이 확인된 거예요. 이때 그녀의 옷차림이 시신에 입혀져 있던 옷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나갔다가 화를 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 택시 타고 어디 갔어? 이후 그녀의 모습은 아파트 CCTV가 아닌 다른 곳의 CCTV에서 또 포착이 됩니다. 8월 9일 이른 아침 오전 7시 반경에 오사카시의 한 술집 거리, 술집도 많고 모텔도 많은 한 거리를 코니시앙이 웬 남자 한 명과 걸어가다가 택시 타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때 이 남자와 코니시앙 굉장히 다정해 보입니다. 이 남자가 코니시앙 허리를 막 감싸고요. 이에 코니시앙 거부 안 합니다. 같이 막 웃어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커플. 코니시앙의 모습은 이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간 거지? 경찰은요, 이 남자에 주목했어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남자 같거든. 100%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 주위 탐문 조사 결과 이 남자 당시 20살이었던 오사카에 사는 모리 쇼마라는 남자로 확인됩니다. 와, 그런데 이 남자 개쓰레기로 살았나봐. 그를 아는 사람들 하나같이 좋은 말을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 새끼 질 엄청 안 좋은 새끼예요. 여자 엄청 밝히고 직업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랬다가 저이랬다가 요 며칠까지 길거리에 이쁜 여자 있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있는데 내가 알려줄까요? 하면서 술집으로 유인, 꼬드기는 일을 했었다고. 코니시앙 역시도 이놈이 술집으로 연결시켰다는 말도 있는데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CCTV 속의 이 두 사람은요,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아는 지인들은요, 하나같이 절대 둘이 안 사귀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CTV에 비친 스킨십도 이 새끼의 일방적인 스킨십이었을 거라고. 둘이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 모리, 이 모리의 지인 말로는 여자 관계가 엄청 복잡한 놈이라는 거예요. 성격도 얼마나 지랄맞은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주변인들과 트러블도 엄청 많고 소위 위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모리 이 새끼가. 여자들 있으면 막 머리카락 그냥 잡아 당겨버리고 막 아무 여자 가슴 막 만지려고 하고 엉덩이를 이제 스치는 것 같이 하면서 막 은근슬쩍 만지고 되게 불쾌하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화를 하면 어쩜 그렇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들만 하는지. 한 번은 이 새끼가 친한 남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형, 나 어제 술집년 하나 꼬드겨가지고 마약 먹여가지고 화끈하게 성관계 했잖아. 아, 겁나 재밌어. 이걸 자랑이라고. 그렇다면 CCTV 속 마지막 그녀의 모습, 이 새끼와 같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추적 결과 오사카 시내에 있는 이놈의 아파트로 확인됩니다. 바로 이 모리의 아파트 CCTV 다 확인해요. 봤더니 8월 9일 둘이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시간 후에 이상하게 이놈 혼자 나와요. 큰 가방을 들고 혼자 나와. 그러더니 한 차에 이 가방을 싣는데 이땐 또 혼자가 아닙니다. 웬 남자 한 명이 더 있어. 둘이서 낑낑대면서 차에 가방을 싣는 거예요. 확인 결과 이 차 렌터카로 확인됩니다. 이상하죠?
이 렌트카는요 9일 오전부터 빌려줬고 10일 아침에 반환됐어요. 그럼 이 가방을 같이 옮긴 이놈은 또 누구야? 확인 결과 그는 두 사람과 20살 이상 차이 나는 무려 42살이었던 무직 이나오카 카즈이코라는 남자였습니다. 아빠인가? 아빠도 아니에요. 이놈도 모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거기다 돈에 항상 굶주려 있는 거예요. 실제 모리와 이 남자가 서로 알게 된 것도 모리 지인한테 이 이나오카가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건너 알게 된 거였대요. 경찰이 추정하기론 당시 모리가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이나오카는 있었죠. 그리고 이나오카 늘 돈에 굶주려 있었단 말이에요. 모리가 이때 이나오카 생각이 난 거지. 그러니까 돈 얼마 줄 테니 날 도와달라. 거기다 기가 막히죠. 시신이 발견된 댐이 카구가와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나오카의 고향이 카구가와시네. 여기서 자라고 커온 남잔데 카구가와시에 댐이 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놈이 시신 6이 도운 거 아니냐. 그래서 시신 발견 일주일 뒤인 8월 18일 이 두 사람을 바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주범은 모리, 이나오카는 공범.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세부 사항과 실제 관계가 확인되는데 우선 모리, 코니시양과 같이 자기 집에 간 거 인정해요. 그런데 경찰은 네가 집안에서 코니시양 목 졸라 죽이고 가방에 넣은 후에 이나오카와 공모 차로 이동해서 댐에 유기한 거 아니야. 지는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말로는 댐에 시신을 유기한 건 맞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뭐야, 술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야. 뭐야, 시신 유기했다며 그런데 죽인 기억은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새끼 처음에 이나오카도 모르는 사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뻔히 같이 차 타고 가는 게 찍혀 있는데 모르는 사람 차에 가방 싣고 탔니 그럼? 이에 대해서 이나오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CCTV에 버젓이 같이 이동하는 게 찍혀 있는데 이거는 100% 둘이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나오카가 먼저 모리와 함께 가방 운반, 렌트카까지 준비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가방 안에 시신이 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옮길 게 있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차 렌트해가지고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줬던 것뿐. 난 시신인지 몰랐다. 알았으면 안 도와줬지. 이 말 진짜인 걸까요? 2019년 6월 25일 공범 이나오카에 대한 재판이 먼저 열렸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시신이 있는지 몰랐어? 판사왈, 이나오카는 가방 안에 시신이 든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딱 봐도 이상한 포장과 남의 눈을 피해서 운반했던 것, 그리고 가방이 수상할 정도로 50kg가 넘을 정도로 무거웠다는 것,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을 거라고. 즉 이나오카는 가방 안에 시신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나오카에게 범행에 대한 주체적인 동기가 없고 모리에게 도와달라는 부탁만 받고 응한 걸로 보인다. 살인에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말 시신만 옮긴,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인 2019년 12월 11일 주범인 모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나왔을까? 모리는요, 일관되게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 실수였다, 사고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보통적인 사고였다면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겠지. 죽은 거 확인하고 바로 렌트카를 불러 시신을 유기해?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너 되게 폭력적인 애고 질 안 좋다고 하던데. 그리고 사건 후에 일 처리하는 게 전혀 망설임이 없어. 야, 너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닌 거 아니야? 여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코니시양의 사망 사인, 경부 압박 질식사, 외력에 의한 목눌림인데 대표적인 게 스스로 목을 매는 것과 목졸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는 지금 사고사라고 주장하는 거고 검찰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목을 졸랐다면 장시간 졸랐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는 명확히 죽이려고 쪼른 거다. 즉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자, 모리는 사고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아니 고의적인 살인이다. 판사는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와 대박이에요. 재판부 모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이거는 반도 아니잖아요. 징역 7년? 왜 이따구로 나온 거야? 그 이유는요. 재판부에서 이 사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본 거예요. 상해치사. 모리는 살인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살해 현장이 자기 집 아니었어요. 집 안에 CCTV 없었고 그 집 안에는 둘만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밀실 살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종합적인 결론은 증거가 없다는 거죠. 살인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가 의도적으로 정말 그녀를 죽인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건 직전 둘이 친밀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CCTV까지 나온 상황. 다정하게 들어가서 바로 죽였을까? 죽일 동기가 없는데 잘 들어가서 바로 아무 이유 없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사고사가 아닌 이상 뭐 이유가 있겠나. 따라서 상해치사죄 적용 7년 나온 겁니다. 이 판결에 유족도 세상도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망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예요. 사고사로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사고사로? 아니 참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죠. 그래서 검찰 바로 같은 해 12월 24일 항소했습니다. 와, 항소했어. 그럼 대반전이 여기서 일어났나? 아니요. 항소심 역시 모리에게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판단. 그대로 징역 7년 유지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사건 끝난 거예요. 무고한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기했는데 7년만 딱 살고 나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런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판사 재판부 말이 맞아요. 범행 현장이 모리의 집 아니었어요. CCTV도 없었고 거의 밀실 살인같이 돼버린 건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걸까? 그럼 반대로 사고사였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것도 모리의 말뿐인 건데 서로가 말뿐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둘 다 지금 증거가 부족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요. 대법원이든 어디서든 법원에서 빠꾸를 시킵니다. 양쪽 증거를 더 찾아와라. 재조사해라. 그런데 이 판결은 더 증거를 가지고 와라가 아닌 범인 측의 진술만이 인정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그냥 제 기분 탓인 걸까요? 둘 다 똑같이 제대로 된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왜 범인의 말을 들어줘? 피해자의 말을 더 들어줘야지. 자, 지금부터는 그냥 아무 신빙성 없는 그냥 제 추정이에요. 추리. 제가 앞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모리 이 새끼가 자기 친한 남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형, 나 어제 술집년 하나 꼬드겨가지고 마약 먹여가지고 화끈하게 성관계 했잖아. 와, 겁나 재밌어. 실제 코니시향 시신에서 약물 반응 나왔습니다. 사망 사인 경부 압박 질식사였죠. 저는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일본이잖아요. 플레이. 이미 그거 재밌다고 지 지인들한테도 자랑했던 놈이에요. 이놈이 마약하고 또 안 했을까요? 그날 둘이 좋게 방에 들어가서 또 약하고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플레이로 막 목을 조르면서 꼴딱꼴딱 넘어갈랑 말랑 괴로워하고 그걸 보면서 더 흥분하고 즐긴 거지.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뭐 지 말대로 죽일 의도는 없었겠죠. 즐기려는 의도가 있었겠지. 그런데 여튼 약하고 성관계 하면서 이상한 플레이 즐기다가 죽여버린
그러니까 신고도 못했던 거예요. 약했잖아. 실제 CCTV를 봐도 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둘 전혀 사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제 말대로 추정해보면 앞뒤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어쨌든 지 손으로 죽였고요. 지 손으로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역 7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이따위의 판결이 내려졌기에 모리는 몇 년 뒤 다시 사회로 복귀하겠죠. 그가 출소한 후에 다시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나오카도 그렇고 모리도 그렇고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살인 동기는 뭐 딱히 없어요. 살인 안 했다고 하니까. 사고사로 주장했고 그렇게 판결 나서 이게 끝입니다. 징역 7년. 와우. 모리 제대로 반성은 고인에게 미안함은 느꼈을까요? 와 다행이다. 아싸 7년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끝까지 억울한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